남자는 분명 제왕급 진홍의 왕인데 자진해서 최하급 국경순찰대원이 되었다. 매일 동료들에게 구타당하는 것을 견뎌야 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팀장의 변태 같은 요구도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반년 동안 실종된 여동생을 찾기 위해서였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군대에서만 정보를 수집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기이한 핏빛 안개 때문이었다. 핏빛 안개가 지나가는 곳마다 대부분의 인간은 변이를 견디지 못하고 광폭해져 돌연사했다. 다른 생물들은 직접 끔찍하고 기괴한 괴물로 진화했다. 사람들은 그들을 진홍의 야수라고 불렀다. 이건 다 고고학 탓이었다. 그들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후 야수가 지나가는 곳마다 도시는 폐허로 변했다. 집을 잃은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3일 전 공식 방송에서는 모두에게 당황하지 말고 가능한 한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라고 했다. 그때 우리 가족은 차에 앉아 있었다. 갑자기 밖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차를 즉시 움직였다. 군인이었다. 아빠는 불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 정치인들 말은 정말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 이미 군대까지 동원해놓고는 아직도 자연재해라고 말하고 있잖아. 이때 여동생이 말했다. 오빠, 나 무서워.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우리가 다 있잖아. 이 소라는 너무 시끄러워. 저 붉은 안개는 대체 뭐야? 그때 거대한 굉음과 함께 차 한 대가 공중으로 뒤집혔다. 운 나쁘게도 그 차는 우리 쪽으로 똑바로 날아오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여동생의 머리를 누르며 소리쳤다. 엎드려. 요란한 충돌음과 함께 두 차는 샌드위치처럼 찌그러졌다.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아빠, 엄마 괜찮으세요? 아빠는 다리가 끼었다고 말했다. 그 순간 야수의 포효가 들려왔고 우리 가족은 모두 소리가 나는 방향을 쳐다봤다. 저게 뭐지? 거대한 괴물이 포효하고 있었고 군인들이 미친 듯이 총을 쏘고 있었다. 모두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도망쳐. 괴물이다. 저쪽에 괴물이 나타났어. 이 말을 듣고 아빠가 소리쳤다. 빨리 차에서 내려. 나는 차 문을 발로 차서 열고 여동생과 함께 기어 나왔다. 그리고 조수석 문을 힘껏 열려고 했다. 엄마가 말했다. 동생 데리고 가. 우린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내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 나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제가 구해드릴게요. 여동생은 필사적으로 도와달라고 소리치다가 실수를 깨닫고 재빨리 입을 막았다. 엄마는 울면서 빨리 가라고 했다. 엄마 아빠는 말했다. 네가 책임져야 해. 넌 오빠잖아. 차오 수위를 잘 돌봐줘. 다음 순간 무언가 무너져 내렸고 나와 여동생은 튕겨나갔다. 뼈가 드러난 검은 괴물이었다. 변이 된 개처럼 보였다. 그렇게 엄마와 아빠는 우리를 떠났다. 하지만 이 괴물은 이미 우리를 노리고 있었다. 나는 고통을 참고 여동생을 끌고 달렸지만 동생은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그 순간 우리 주변 곳곳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세상의 종말처럼 하늘에는 날아다니는 괴물들이 있었다. 비행기마저 격추당했다. 동물과 사람들이 모두 미쳐가고 있었다. 나는 그저 동생을 끌고 계속 달릴 수밖에 없었다. 거리 곳곳에는 괴물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동생을 이끌고 여기저기 숨으며 그들에게 발각될까 두려워했다. 내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슈퍼마켓은 엄폐물도 많고 물자도 충분했다. 나와 여동생은 구조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괴물이 멀어지는 것을 보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드디어 갔네. 하지만 다음 순간 여동생이 비명을 질렀고 얼굴에 붉은 실핏줄이 나타났다. 나는 내 얼굴에도 생겼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물었다. 샤오셰, 왜 그래? 여동생이 말했다. 오빠, 몸이 너무 이상해. 어떻게 된 거지? 붉은 안개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나는 재빨리 수건에 물을 적셔 동생의 코와 입을 막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의 변이는 점점 더 심해졌다. 너무 뜨거워. 몸속에서 무언가 통제할 수 없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었다. 여동생은 걱정스럽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오빠, 왜 그래?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난 괜찮아. 나는 변이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나 자신을 통제했다. 이것은 즉시 근처 괴물들의 주의를 끌었다. 여동생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오빠, 나 무섭게 하지 마. 다가오는 괴물들을 보며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젠장, 들켰다. 나는 다시 동생을 끌고 달릴 수밖에 없었지만 곧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길을 막고 있는 괴물이 있었고 이어서 다른 한 마리가 걸어 나왔다. 여동생은 겁에 질려 어떡하냐고 물었지만 놈들은 공격하지 않았다. 그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말했다.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바로 그때 훨씬 더 큰 야수의 포효가 울려 퍼졌다. 날아다니는 괴물이었다. 단지 착지하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소리를 내며 커다란 흙먼지를 일으켰다. 이 괴물들의 우두머리인 것 같았다. 오늘 정말 도망칠 수 없는 걸까? 나는 망설임 없이 동생을 끌고 뒤로 달렸다. 일단 안으로 숨자. 지금 안에는 괴물이 한 마리뿐이었다. 안에 있는 놈부터 먼저 죽여보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막대기를 잡고 뛰쳐나갔다. 흉포해 보였지만
그저 미친 개 한 마리일 뿐이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실망스럽게도 막대기는 바로 부러져 버렸다. 괴물이 포효했고 나는 이 미친 개가 이렇게 사나울 줄은 몰랐다. 나는 양손과 한쪽 다리로 놈의 입을 벌리고 버틸 수밖에 없었다. 다음 순간 화살이 놈의 눈에 명중했고 눈알이 터져버렸다. 그 순간 동생이 다가와 말했다. 오빠, 괜찮아? 내가 도와주러 왔어. 총을 못 찾았어. 하트에 이것밖에 없더라.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잘했어. 하지만 이 미친 개는 원한이 깊었다. 놈은 나를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곧장 내 동생에게 달려들었다. 동생은 돌아서서 달아났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 순간 내 변이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동생이 막 넘어졌고 미친 개는 이미 그녀를 따라잡았다. 아마도 자극을 받았던 것 같다. 나는 벽을 맨손으로 부위했고 안의 철근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벽 전체를 던져버렸고 미친 개는 벽에 깔렸다. 나는 소리쳤다. 감히 내 동생을 해치려는 놈은 누구든 죽여버리겠어. 나는 막대기를 미친 개의 몸에 찔러 넣고 미친 듯이 놈의 몸을 찔렀다. 동생은 내가 미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재빨리 나를 껴안으며 말했다. 오빠, 왜 그래? 빨리 멈춰. 이러지 마.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괜찮아. 동생이 말했다. 제발 빨리 멈춰줘. 오빠가 이러니까 너무 무서워. 그녀가 계속 부르는 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샤오수이, 이제 괜찮아. 걱정했지. 동생이 물었다. 오빠, 이제 정말 괜찮은 거야? 하지만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샤오수이 뒤로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났다. 나는 재빨리 샤오수이를 밀쳐냈다. 이건 사실 새가 변이한 괴물이었다. 나는 근처에 있던 쇠막대를 잡고 휘두르며 소리쳤다. 이 못생긴 새야. 내 동생한테서 떨어져. 뜻밖에도 놈은 내게 맞아 날아가 버렸다. 내가 놈을 이길 수 있다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분명히 더 강해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동생에게 숨을 곳을 찾으라고 말했다. 이 괴물들을 내가 다 처리하겠다고. 샤오수이는 조금 걱정했지만 저 거대한 놈이 우리를 노리고 있었다. 내가 놈들을 유인해야만 했다. 동생은 나를 꽉 껴안으며 말했다. 오빠, 가지마. 방금 전처럼 될까봐 무서워.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이성을 잃지 않을게. 여기서 기다려. 금방 데리러 올게. 알았지? 그래서 나와 동생은 약속했다. 꼭 무사히 돌아온다고 약속해줘. 나는 물론이라고 말했다. 날 믿어. 그리고 나는 밖으로 나갔다. 내 예상이 맞다면 괴물을 사냥하고 그들의 몸에서 나오는 혈기를 흡수하면 더 강해질 수 있다. 저 녀석 몸에 있는 에너지는 훨씬 더 많겠지. 저놈만 죽이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죽어라. 하지만 놈은 작은 괴물들을 보내 선봉에 세웠다. 아직은 자신이 직접 나설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렇다면 하나씩 죽여가며 너에게 가주마. 나는 괴물의 머리를 향해 수직으로 내리쳤다. 하지만 다음 순간 괴물 한 마리가 내 어깨를 물었다. 나는 포효했고 내 기세는 다시 한번 극적으로 치솟았다. 괴물 두 마리가 그대로 날아가 버렸다. 내 손은 마치 괴물의 발톱을 낀 것처럼 검붉은 기운이 흘렀다. 이게 힘이라는 건가? 굉장해. 이제부터는 나의 사냥 시간이다. 하지만 바로 그때 군용기 한 대가 날아와 폭탄을 투하했다. 거대한 폭음과 함께 괴물 우두머리가 포효했고 자욱한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괴물들은 여전히 멀쩡했다. 나는 포효하며 극한의 속도로 괴물들을 도륙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내 모습은 다소 헝클어져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다시 동생 생각이 났지만 남은 것은 봉제 인형뿐이었다. 그러자 내 몸의 변이가 가라앉기 시작했다. 나는 동생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샤오수이,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대체 어디 있는 거니? 아빠, 엄마 두 분의 기대를 저버렸어요. 샤오수이를 잘 돌보지 못했어요. 폭격기가 날아왔을 때가 희미하게 기억났다. 나는 내 손을 보았다. 내 손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폭탄이 점점 가까워지자 나는 동생에게 오지 말라고 소리쳤다. 너무 위험했으니까. 폭발 후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말했다. 여기 아직 생존자가 있다. 내려가서 확인해봐. 이의자는 감염되었어. 포기해. 저쪽에 있는 여자애를 데려와. 서둘러. 괴물들이 곧 돌아올 거다. 헬리콥터가 멀어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이것도 좋은 일이었다. 샤오수이는 안전했으니까. 오빠, 왜 날 구하러 오지 않았어? 불길 속에서 샤오수이를 봤지만 손을 뻗어 잡으려 하자 그녀는 사라져버렸다. 나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그냥 꿈이었구나. 젠장, 또 그 꿈이야. 샤오수이, 벌써 반년이 지났어.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그 당시 나는 현지의 모든 피난민 캠프를 뒤졌지만 여동생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다. 여동생을 찾기 위해 나는 군대 최하위 국경 순찰대에 들어가 말단 병사가 되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군대만이 정보를 수집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 레드스톤 시티 국경 초소. 나는 말했다.
대장님, 죄송합니다. 근무에 늦었습니다. 대장님은 내 엉덩이를 걷어차며 말했다. 또 어디서 땡땡이 치다 왔어? 이렇게 늦게 오다니 제가 잘못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서둘러 감시탑으로 올라갔다. 아래에서 대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나오, 이따가 그 높으신 분들이 도착하면 우리는 퇴근할 수 있어. 하고 치면 넌 끝장이야. 반년 전 붉은 안개가 터져나왔다. 대부분의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괴수들의 서식지가 되었다. 붉은 안개와 함께 나타난 것은 이 신비한 시몽색 첨탑이었다. 살아남은 인간들은 첨탑과 붉은 안개에서 멀리 떨어진 국경 안에서 간신히 생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대장님이 말했다. 밖에 특수대응팀이 있어. 그러니 국경감시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자고. 만약 그들조차 방어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같은 말단 순찰병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다른 두 명은 대장님이 괜한 걱정을 한다고 생각하며 말했다. 저들은 특수대응팀이잖아요. 그들이 방어선을 뚫릴 리가 없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괴수들을 전부 박살냈다고요. 이 시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혈무의 냄새가 싫었다. 이 안개는 생명체의 원시적인 피에 굶주린 욕망을 유발했다. 갑자기 나는 혈무가 흩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흩어지고 있어. 아니, 무언가가 돌진해오고 있어. 나는 일어나서 말했다. 대장님, 뭔가 이상합니다. 빨리 보세요. 대장님이 말했다. 혈무가 왜 이쪽으로 몰려오는 거지? 내가 말했다. 대장님, 특수대응팀입니다. 두 사람이 혈무를 피해 달려오는 게 보였다. 대원님, 무슨 일입니까? 빨리 돌아가. 다음 순간 두 사람 모두 비명을 질렀다. 대장님은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다. 모두 후퇴. 지금 당장 후퇴. 하지만 다음 순간 발톱 하나가 그의 옷을 걸어 그대로 들어올렸다. 대장님은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다. 돌아가신 증조 할머니가 손짓하는 것이 보이는 듯했다. 나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자욱한 혈무가 땅을 완전히 뒤덮고 있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는 곧장 뛰어내렸다. 괴수 한 마리가 즉시 나에게 짓밟혀 땅에 처박혔다. 첫 번째 괴수를 처리했다. 내 옆에 있던 괴수가 나를 향해 포효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반년 전의 내가 아니었다. 곧바로 두 번째 놈을 해치웠고 이어서 흡수했다. 이놈을 흡수하고 나니 나는 다시 조금 더 강해졌다. 몇 마리 더 흡수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다. 나를 둘러싼 6마리의 괴수를 보며 나는 조금의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간 흥분되었다. 나는 말했다. 날 실망시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다음 순간 내 뒤에서 한 줄기 빛이 스쳐 지나갔고 괴수들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무기를 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열혈 파견대의 대장 송루이였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젠장, 특수대응팀 사람이잖아. 빨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해. 내 모습을 보지 못했기를 바랄 뿐이다. 송루이는 남김없이 모든 괴수를 소탕했고 이어서 2개의 총구가 나를 향했다. 나는 즉시 겁에 질려 두 손을 들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발포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사실 내 뒤에 있는 괴수를 공격하고 있었다. 목표물 사살 확인. 송루이는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네 무기는 어디 있지? 순찰병? 이 말을 듣고 나는 생각했다. 끝장이다. 하지만 그녀가 꽤 예쁘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다. 그때 그녀 옆에 있던 병사가 말했다. 모든 인원은 초소에서 임시 방어선으로 후퇴하라. 송 지휘관님의 허가 없이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송루이는 자료를 보았다. 특수대응팀 열혈 파견대 2명 사망, 순찰대 30명 이상 사망. 내가 말했다. 왜 저를 구금하는 겁니까? 저도 피해자입니다. 송루이가 말했다. 17시 23분. 넌 허가 없이 2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했다. 네가 복귀하자마자 혈무가 터졌고 혈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내가 말했다. 그냥 근처 폐허에서 잠시 낮잠을 잤을 뿐입니다. 대장님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내 동료가 말했다. 장관님, 얘는 임무 때마다 늦고 대장님은 항상 봐주십니다. 나는 화를 내며 말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대장님을 괜히 모함하지 마. 이 말을 듣고 송루이는 속으로 계산하며 말했다. 너희 순찰대는 내부 갈등이 꽤 심한 것 같군. 바로 그때 치료를 받던 대장님이 재채기를 했다. 근처에 있던 병사가 말했다. 대장님, 괜찮으십니까? 의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죽진 않을 겁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꽤 정상적입니다. 여기서 송루이는 내 파일을 꺼내 들고 말했다. 내 파일에는 3개월 전에 기초 훈련만 통과한 걸로 나와 있군. 방금 전투에서 우리 특수대응팀원조차 2명이나 죽었는데 넌 살아남았지. 제가 말했죠. 전 죽는 게 무섭다고. 학창시절에 육상을 해서 남들보다 다리가 좀 빠릅니다. 붉은 안개의 습격을 발견하고는 제일 먼저 도망쳤죠. 송 작가 말했죠. 그렇게 죽는 게 무서우면서 왜 군에 입대하기로 했지?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 물론 목적이 있었습니다. 차오슈이를 찾던 반년 동안 저는 계속해서 하급 괴수를 죽이고 흡수하며 점차 짐승화 능력을 제어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년 동안 가장 어리석은 방법으로 모든 폐허를 뒤지고
모든 인간 정착지를 방문했습니다. 똥캣가 말했죠. 군인으로서 넌 비겁해. 넌 직무를 유기했고 정보를 숨겼지. 어떤 결과가 따를지 알 텐데. 그렇죠? 제가 물었습니다. 총사령에 처하실 건가요? 그러자 그녀는 제 귓가에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네 그 손은 대체 뭐지? 네가 지어낸 이 모든 거짓말은 뭘 숨기려는 거지? 내 진짜 목적이 뭐야? 그때 밖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똥쬐는 지진인 줄 알았지만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가며 말했습니다. 빨리 도망쳐요. 수많은 괴물들이 접근하고 있어요. 똥캣는 제가 자기 눈앞에서 도망치자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음 순간 그녀는 저를 땅에 제압했고 제 아래 땅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대장님, 갈라지고 있어요. 제발 살살 좀 해주세요. 무너지겠어요. 살려주세요. 똥캣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땅으로 떨어지며 여기가 어딘지 궁금해했습니다. 해가 말했죠. 지하요. 여긴 너무 어두워요. 똥취가 말했습니다. 조명 장비 준비해. 병사가 말했습니다. 네. 그러고는 제게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넌 재수 없는 놈이야. 네가 있으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무명 빛 아래. 우리는 이곳이 괴수들이 파놓은 미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똥점가 말했습니다. 모두 침착하고 사용 가능한 무기를 점검하고 대형을 유지해.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했죠. 저쪽에 바람 소리가 나요. 병사가 말했습니다. 바람? 그렇다면 밖으로 나가는 길이 있겠군. 내가 가서 확인해보지. 확인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정말 바람이 불어. 여마오, 너 다른 능력은 없어도 생존 능력 하나는 정말 인류구나. 그리고 그는 송셰백에 말했습니다. 대장님, 여기에 바람이 불어요. 내 길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뒤에 갑자기 괴물이 나타난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똥벽가 외쳤습니다. 엎드려! 총알이 스쳐 지나가고 괴물은 총에 맞았습니다. 병사는 너무 놀라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똥감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딱정벌레들의 체액은 부식성이야. 가까이 오게 하지 마. 그리고 내 명령 없이는 움직이지 마. 그러고 나서 송제가 제게 말했습니다. 넌 위험을 피하는데 아주 능숙하군. 여기서 나가면 네 상황을 설명하게 될 거야.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비밀을 알면서도 폭로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적은 무엇일까? 그때 우리 주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들은 아까 그 괴물과 같은 종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벌레가 많아? 이거 골치 아프겠는데. 이 벌레들은 마치 먹이를 기다리는 것처럼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홍야마 다른 사람들은 즉시 발포했습니다.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후퇴하며 달렸습니다. 갑자기 멈췄습니다. 똥천는 제게 멈추지 말고 계속 달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벌레 떼가 멈춘 것 같아요. 앞을 보세요. 지배자급 벌레 한 마리가 우리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붉은 안개를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것은 붉은 안개를 에너지 구체로 변환했습니다. 제가 외쳤습니다. 모두 조심해요. 이 녀석은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송조는 총을 한 발 쐈습니다. 거대 벌레도 준비를 마치고 에너지 구체를 쏘아냈고 이어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똥턴과 쏜 에너지는 거대 벌레를 직접 타격했습니다. 동시에 거대 벌레가 뱉어낸 에너지 구체도 송셰백에 도달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제때 도착해서 에너지 구체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흡수하며 말했습니다. 나가면 모든 걸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거대 벌레가 송객에 공격당한 곳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도 알아챘습니다. 송옌는 이 순간 다소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내 공격조차 효과가 없었어. 여마오, 정말 방법이 있는 거야? 조심해. 하지만 저는 여전히 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대 벌레들은 많이 죽여봤으니까요. 지배자급도 그들과 똑같을 겁니다. 괴수 등급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정찰병급, 사냥개급, 지배자급, 거수급, 제한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뛰어오르며 외쳤습니다. 죽어라. 때 날카로운 발톱 아래. 그 몸은 저에게 직접 관통당했습니다. 이 녀석을 흡수하면 얼마나 강해질까? 다음 순간 땅에 착지한 저는 방금 공격이 너무 단단해서 다소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보통 괴수였다면 이미 산산조각 났을 텐데 이 덩치는 마치 초대형 장갑 탱크 같았습니다. 분명 동족을 많이 잡아먹었을 겁니다. 거대 벌레도 지지 않고 반격을 가했지만 저는 가볍게 피했습니다. 저는 너무 느리다고 비웃었습니다. 모든 강화를 방어력에만 쏟아부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잘 됐어. 움직이는 관역에 불과했지. 이 광경을 본 내 동료는 망연자실했다. 모두가 무시하던 그 녀석이 사실은 숨은 고수였다니. 그의 정체는 대체 뭘까? 말도 안 돼. 누구보다 빨리 도망치고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던 녀석 아니었나? 그때 송 대장이 말했다. 그는 SU 연합정부에서 비밀리에 연구한 데비스트 전투 실험체라고. 형사가 말했다. 대장님, 그가 데비스트 전투 실험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송 대장이 말했다. 아니, 방금 그가 날 대신에 비스트의 공격을 막아줬을 때 그의 신분을 확신했을 뿐이다. 이 말을 들은 린융지 부관은 생각했다. 그런 실험체가 정말 있는 건가? 아니면 대장님께서 무언가 숨기시는 건가? 똥 대장이 말했다.
그는 실험실에서 탈출했다. 국경순찰대에 잠입했을 줄은 몰랐군. 형사가 말했다. 그럼 지난번 붉은 안개 폭발 사건도 이범마오 때문이었습니까? 송 대장이 말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 그래서 내가 그를 조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건 SU의 기밀이다. 외부의 한마디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알겠나? 형사가 말했다. 네, 대장님. 그 순간 거대한 벌레는 다시 에너지 구체를 응축했고 내게로 날아왔다. 나는 가볍게 피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차, 안 돼. 에너지 구체는 송 대장과 다른 두 사람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에너지 구체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땅에 부딪혔다. 연기가 거치자 송 대장은 무사했고 심지어 영웅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내 동료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알고 보니 린융지 부관이 그를 보호한 것이었다. 그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다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린융지가 말했다. 걱정 마라. 죽지 않아. 형사가 말했다. 당신은 특수작전팀 소속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하찮은 순찰대원을 위해. 린융지가 말했다. 다리 하나로 목숨 하나를 구했으니 괜찮은 거래다. 형사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임무는 비스트를 상대하는 것 아닙니까? 저 때문에 소중한 전투력을 잃다니. 린융지가 말했다. 내가 군인이 된 건 그 빌어먹을 비스트들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야. 나는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인류의 마지막 방패로서. 나는 결코 누구도 포기할 수 없다. 동시에 나는 굉음과 함께 날아가 땅에 처박혔다. 내 손의 붉은 갑옷도 사라지기 시작했다. 붉은 안개 에너지는 고갈되었지만 이 지배자급 강철 방패 가시벌레는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이거 좀 곤란한데. 내가 밀리는 것을 본 강철 방패 가시벌레는 포효하며 내게 덤벼들었다. 결정적인 순간 녀석의 머리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다. 송 대장이 움직인 것이었다. 그녀가 말했다. 이엔타오,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아직 많은 것들이 있어. 네가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들이. 다음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강철 방패 가시 벌레가 웃기 시작했다. 송 대장은 두피가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순간 동굴에서 붉은 안개가 쏟아져 나왔다. 이 터널들을 통해 다른 곳의 붉은 안개를 쉽게 옮겨와 자신의 힘을 보충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녀석의 상처가 이미 아물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면 녀석은 최상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아까 초소에서 갑자기 붉은 안개가 급증했던 것도 녀석의 짓인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저 녀석을 죽일 수 없어. 지금이라도 후퇴하자. 내가 말했다. 안 돼. 저 녀석은 오늘 여기서 죽어야 해. 녀석이 붉은 안개로 회복할 수 있듯이 나도 할 수 있어. 녀석이 불러온 붉은 안개가 나 또한 보충해주고 있어. 지금 녀석은 움직일 수 없어. 우리가 공격할 절호의 기회야. 송 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만약 실패하면 넌 여기서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말했다. 지옥 문턱을 수없이 드나들었어. 한 번 더 간다고 달라질 건 없어. 송 대장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기회는 단 한 번뿐이야. 그녀가 말했다. 내 모든 힘을 방출해서 녀석의 머리 가피를 날려버릴 테니 그 틈을 타서 뇌를 직접 파괴해. 이게 우리가 녀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엄청난 에너지가 발사되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강철 방패 가시 벌레의 머리 가피가 산산조각 났고 마침 나는 녀석의 머리 위에 나타나 있었다. 강철 방패 가시 벌레는 크게 놀랐다. 그리고 나는 미친 듯이 녀석을 공격했다. 강철 방패 가시 벌레는 계속해서 비명을 질렀고 머리의 가시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송 대장은 초조하게 지켜봤다. 성공한 건가? 그녀 역시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순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나는 튕겨나갔다. 그 순간 강철 방패 가시 벌레의 머리는 이미 터져 있었다. 나는 땅에 심하게 처박혔다. 송 대장이 달려와 물었다. 예타오, 괜찮아? 바로 그때 내 가슴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내 손에는 검은 수정이 들려 있었다. 다른 한 손은 이미 꿰뚫려 있었다. 여긴 어디지? 이건 누구지? 이건 나인 것 같다. 왜 내 몸을 제어할 수 없지? 알겠다. 나는 완전히 야수화된 것이었다. 그럼 이 상황은 뭐지? 젠장, 이 DNA 같은 건 대체 뭐야? 그때 나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가슴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았다. 이거 아까 그 거대한 녀석 안에 있던 물건 아니야? 어떤 에너지체 같은데. 방금 내 손에 있었잖아. 어떻게 내 가슴으로 옮겨온 거지? 다음 순간 나는 경악했다. 그것이 실제로 붉은 안개를 흡수하고 심지어 저장까지 하고 있었다. 붉은 안개를 더 흡수해 짐승화하더라도 통제력을 잃을 걱정은 없었다. 마치 보험과도 같았다. 내가 통제력을 잃으면 몸속의 붉은 안개를 회수해 이성을 되찾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거리낌 없이 괴수를 흡수하며 진화하고 더 강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새로 생긴 수정은 저장 용량이 한정되어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터져버릴 것이다. 그때 문득 영감이 떠올랐다. 그 큰 딱정벌레의 기술은 대량의 붉은 안개를 소모했다. 나는 붉은 안개를 흡수할 수 있으니 그것들을 모을 수도 있었다. 붉은 안개가 내 눈에 모여들었고
나는 그것을 공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 순간 324호실 앞에서 병사가 물었다. 송대위님, 린 부관님의 다리가. 송대위가 말했다. 군인으로서. 그는 이미 오래전에 각오했어. 너무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린융지가 말했다. 송대위님, 내마오는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군에 실험체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송대위가 말했다. 이에나오의 일은 기밀사안이다. 넌 부상 회복에만 집중해.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 본부에 널 보급부서로 전출시켜달라고 이미 신청해뒀다. 이제부터는 푹 쉴 수 있을 거야. 린융지가 말했다. 이 일은 당신의 부친이신 송숑 참모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판단하실 겁니다. 송대위가 말했다. 내가 네 상관이다. 지금부터 내 통신 권한을 동결한다. 아무데도 가지마. 송대위는 침울한 얼굴로 걸어나오며 물었다. 이엔하오는 어디 있지? 병사가 말했다. 314호실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314호실 앞으로 갔다. 송대위가 말했다. 문을 지켜. 내 명령 없이는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 그때 내가 막 구체를 만들었는데 송대위가 들어왔다. 내 손에 위험한 에너지 파동을 보며 송대위가 말했다. 니타오, 뭘 하려는 거지? 내가 말했다. 빨리 비켜. 나는 어쩔 수 없이 에너지 구체를 흩어버렸다. 강력한 에너지가 나를 날려버렸다. 송대위는 재빨리 몸을 숙였고 에너지가 그녀의 머리 위를 휩쓸고 지나갔다. 원반처럼 문 밖으로 날아갔다. 병사는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다. 요란한 굉음과 함께 병원 건물이 뚫렸다. 에너지 원반은 이어서 두 번째 건물과 세 번째 건물까지 뚫었다. 에너지 분산으로 인해 세 번째 건물은 그대로 반으로 잘려나갔다. 이것을 본 린 부관은 생각했다. 이게 이마오가 한 짓인가? 송대위님, 이 일을 얼마나 숨길 수 있을까요? 병사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왜 항상 재수 없는 건 나야? 알려줘. 이건 너무 무서워. 송대위는 식은땀을 뻘뻘 흘렸다. 이건 그 딱정벌레의 기술이었어. 왜 메마오는 짐승화하지 않고도 괴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인하오, 나한테 설명할 게 꽤 많을 텐데. 그리고 나와 그녀는 병원 옥상으로 갔다. 나는 그녀에게 내 상황을 이야기했다. 송대위가 말했다. 그러니까 넌 괴수의 핵을 흡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도 배울 수 있다는 거군? 내가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붉은 안개를 더 흡수해서 저장할 수도 있어. 그 수정은 자가 복구도 되는 것 같아. 송대위는 손으로 턱을 만지며 말했다. 기능이 꽤 많구나. 내가 말했다. 난 그들의 힘을 얻었지만 나 역시 그들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어. 내가 과연 진정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송대위님, 당신이 보기에 난 대체 뭐지? 송대위가 말했다. 넌 너야 독특한 존재지. 네가 인간인지 괴물인지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어. 하지만 내 힘은 재앙이자 무기이기도 해. 지금 너에겐 두 가지 길이 있어. 첫 번째는 내 부대의 예비병사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위협으로 규정되어 괴수들과 함께 완전히 제거되는 것. 내가 말했다. 지금 이 도시에 있는 병력으로 정말 날 제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송대위가 말했다. 확실히 널 어쩔 수는 없지만 혼자서 군을 상대하겠다는 건 너무 오만해. 내 부대에 들어오는 게 너에게 불리할 건 없어. 내가 모든 문제를 막아줄게. 내가 말했다. 당신은 날 이제 막 만났잖아. 힘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 위험한 존재를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다니. 날 영입하기 위해 이렇게 애를 쓰다니.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송대위가 말했다. 넌 아주 똑똑하구나. 어떤 이유 때문에 네가 정말 필요하긴 해. 하지만 우린 적이 아니라는 걸 믿어야 해. 이걸 거래라고 생각해도 좋아. 그리고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내가 놀라서 말했다. 왜 이 사진이 당신한테 있어? 송대위가 말했다. 날 과소평가하지 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네 과거를 조사하는 건 쉬운 일이야. 네가 나와 함께하기만 한다면 최고 수준의 정보망을 이용해 내 여동생의 행방을 찾아주지. 이 조건은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혼자서 막연하게 찾는 건 결국 한계가 있었다. 군대에서 더 높은 직위와 신분을 얻으면 더 많은 곳을 조사할 수 있고 내 행동도 더 편리해질 것이다. 내가 말했다. 좋아. 그런데 월급 좀 올려줄 수 있어? 이전 월급은 전부 여동생을 찾는 데 썼거든. 홍대위가 말했다. 블레이징 블러드 대위 자격으로 널 블레이징 블러드 예비 병사로 승인한다. 월급은 최고 기준으로 지급될 거야. 지금 당장 가서 절차를 밟아. 내가 말했다. 네, 송대위님. 지금 바로 순찰대에 가서 전출 수속을 밟겠습니다. 홍대위가 말했다. 참, 네가 병원에 입힌 손해는 내가 배상했어. 내 미래 월급에서 공제될 거야. 역시나 배상은 해야 하는군. 그녀는 내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삼촌, 제가 반드시 구해낼게요. 띠감이 말해주고 있었다. 그가 짐승에서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특별 대응팀에 합류하기 위해 나는 더 발전된 현대기술 대도시인 레이크시티에 도착했다. 이곳은 또한 내가 평가에 참여할 이번 여정의 목적지이기도 했다. 이곳은 수스의 수도인 레이크시티였고 블레이징 블러드의 본부도 이곳에 있었다. 나는 옆에 있는 순찰대원에게 가리키며 말했다.
블레이징 블러드 정식 대원은 최소 D급 전사라던데 전사 등급은 어떻게 평가하는 거야? 이 녀석 이렇게 약한데도 블레이징 블러드 평가에 참가할 수 있다고? 순찰대원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전 맷집이 꽤 좋아요. 송루이가 말했다. 그는 전투조가 아니라 보급조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전투평가는 참가할 필요 없어. 순찰대원이 말했다. 보급조도 여러분과 함께 싸웁니다. 앞으로는 저만 믿으십시오. 노마오. 지금 시간도 많은데? 제가 정보를 좀 알려드릴게요. 저처럼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 전사라고 부릅니다. 전사의 전투력은 S, A, B, C, D, E 6등급으로 나뉩니다. 등급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신체적 힘과 체력입니다. 괴수는 약한 순서부터 강한 순서로 정찰급, 사냥개급, 지배자급, 거수급, 제한급 5단계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2급 전사는 정찰급 괴수를, D급 전사는 사냥개급 괴수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B급과 C급 전사는 지배자급에, A급 전사는 거수급에, S급 전사는 제한급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도 괴수 코어 적합도 역시 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로서는 붉은 안개에 의해 변이된 괴수만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전사는 괴수 코어 무장을 이용해 괴수 코어에 적응해야만 능력을 발현할 수 있습니다. 신체 능력, 재능, 운 등 여러 요소가 괴수 코어 적합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적합도가 높을수록 발현되는 능력의 질과 양이 높아집니다. 만약 괴수 코어에 적응하지 못하면 기껏해야 2급으로 평가받을 뿐입니다. 갑자기 군용차가 급정거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거리는 교통 통제 중입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 주셔야겠습니다. 하는 소리쳤다. 감히 특수대응팀을 막아서 우리도 공무집행 중입니다.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특별한 마크가 새겨진 차량 한 대가 쌩하고 지나갔다. 홍루이는 무언가 잘못됐음을 감지했다. 그린바인 기업의 거물이 블레이징 블러드 신병평가에 무슨 일이지? 1시간 후 블레이징 블러드 신병평가자 수석심사관 린양신이 말했다. 어떤 배경을 가졌든 이곳에 온 이상 규칙을 따라야 한다. 실력 없는 자는 누구든 블레이징 블러드에 남을 생각은 마라. 첫 번째 항목 체력평가 시작. 50kg 중량 100m 달리기. 나는 포탄처럼 튀어나가 모두를 따돌리고 5초 만에 중량 달리기를 마쳤다. 전자기 중량 캐틀벨 100kg. 나는 한 손으로 500kg을 들어 올렸다. 타격력 테스트. 내가 주먹을 날렸다. 기계가 부서졌다. 펀치력 측정기 손상. 계산 불가. 10분 후 나는 말했다. 수석 심사관님께 보고합니다. 전 항목 완료. 완료 확인. 198점. 사람들은 경악했다. 이전 신병 기록은 고작 140점이었다. 저 녀석 속임수 쓴 거 아니야? 한 사람이 말했다. 린 교관님, 저 녀석 점수가 기록을 한참 초과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녀석은 레드스톤 시티 방위의장의 동생, 장징이었다. 교관은 그를 힐끗 보며 말했다. 내가 직접 감독했고 영상 감시도 있다. 뭘 의심하는 거지? 그가 말했다. 감히 그럴 리가요. 감히 그럴 리가요. 그냥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네가 레드스톤 시티 순찰대의 이마오구나. 맞지? 나는 말했다. 무슨 일이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인사하는 거야. 어쨌든 우린 같은 고향 출신이잖아.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두고 봐라. 우리 형이 당한 구려. 내가 2배로 갚아주마. 무슨 개소리야? 동양 사람은. 인 교관이 말했다. 그의 이름은 장징이다. 레드스톤 시티 방위대 도련님이지. 둘이 아는 사이인가? 나는 말했다. 아니요. 레드스톤 시티 방위대라. 그렇군. 그 방위대 놈들은 당소까지 썩었어. 이어서 교관이 말했다. 체력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2. 장징 89점. 그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다. 3위 장징 123점. 2위 진잉 135점. 1위 모나오 198점. 이때 한 소녀가 말했다. 난 사실 그냥 재미삼아 평가에 참가해 본 건데 왜 이렇게 강한 신인이 있을 줄은 몰랐네. 이거 너무 재밌잖아. 저 사람 제대로 연구해봐야겠어. 이 귀여운 소녀는 기술정보국의 선임연구원 진잉이었다. 명단에 오른 상위 15명. 다음 테스트는 적합도다. 이때 한 개인 기숙사에서 장징이 앞에 놓인 태블릿을 보며 짜증을 냈다. 그가 말했다. 원래 내가 1등을 했어야 했는데 괴물 같은 놈이 둘이나 있을 줄이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말했다. 네 형이 그린바인의 개노릇을 해서 네가 평가에 참가할 자격이 생긴 것뿐이다. 처신이나 잘해라. 장징이 말했다. 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블레이징 블러드에 들어가야 해. 괴수코어 테스트 플랫폼 앞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교관이 말했다. 이 테스트는 복잡하지 않다. 이 팔 보호대를 착용하기만 하면 된다. 괴수코어를 이 보호대 위에 올려놓고 테스트한다. 괴수코어 적합도가 40% 미만인 자는 즉시 탈락이다. 괴수코어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지. 첫째, 사냥계급 이상의 괴수만이 괴수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괴수가 강할수록 만들어내는 괴수코어의 품질도 높아진다. 가장 높은 등급은 황금 품질이며
가장 흔한 것은 사냥개급의 검은 괴수 코어다. 괴수 코어를 무장에 장착하면 전사들도 괴수처럼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람마다 괴수 코어와의 적합도가 다르다. 적합도와 자신의 재능에 따라 각기 다른 속성의 능력이 각성된다. 이 팔 보호대는 가장 기본적인 무장이다. 적합도를 테스트할 수 있을 뿐 능력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특수 대응팀 전투부대에 정식으로 합류하면 더 좋은 괴수 코어와 무장을 지급받게 될 것이다. 테스트 시작. 첫 번째는 좀 운이 없었네. 호환율이 39%밖에 안 돼서 바로 탈락했어. 그는 받아들이지 못했지. 그는 이 평가가 괴수를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느꼈어. 다음 수험생, 호환율 56% 달성. 장징, 내 차례다. 그런데 이 녀석은 교관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어. 그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더니 재빨리 검은색 등급의 괴수 핵을 집어들었지. 딸깍 소리와 함께 끼워 넣었어. 그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 잘 들어. B급, 호환율 60%. 그가 지난 기수의 기록을 깨버렸어. 지난 기수 최강의 신입도 56%밖에 안 됐거든. 아는 이들이 그가 이번 기수 최강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여기 있는 모두가 쓰레기고 자신이 최강이라고 생각했어. 사람들이 즉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지. 이때 진잉이 갑자기 내 뒤에 나타나 말했어. 너 홍석시티 출신이구나. 너처럼 강한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적어도 기술정보국 소속인 나조차도 내 존재를 몰랐어. 보통 내기가 아니야. 며칠 전 홍석시티의 이상, 혈무농도, 변동도 너랑 관련 있지. 그렇지. 난 즉시 모르는 척하며 말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녀가 말했어.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 어쨌든 난 너한테 아주 관심이 많거든. 이 말을 듣고 난 즉시 기회를 잡아 말했지. 그럼 정보 좀 물어봐도 될까? 튜닝은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 좋아.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이 테스트 결과가 나를 넘어서기만 하면 네가 알고 싶은 건 뭐든지 알려줄게. 다음은 지닝의 테스트 차례였어. 그녀가 거만하게 말했지. 모두 똑똑히 봐. 지닝의 기록을 깨는 건 바로 나일 테니. 난 그녀가 정말 그렇게 강한가 의심까지 했어. 지닝은 그녀를 광대라고 생각했지만 지닝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 그녀 역시 검은색을 선택했어. 딸깍 소리와 함께 끼워 넣었지. 대형 화면에 D급 78% 호환율이라고 표시됐어. 사람들이 외쳤지. 이건 불가능해. 땅치가 고장난 거 아니야? 지닝이 킥킥 웃었어. 그녀가 말했지. 봐, 내가 장징의 기록을 깰 거라고 했잖아. 장징은 이 말을 듣고 이를 갈며 생각했어. 이파오 말고 저 여자도 가만두지 않겠어. 마침내 이카오의 차례가 되었어. 그는 생각했지. 어쩌면 그녀 말이 맞을지도 몰라. 어쩌면 정말 샤오슈이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샤오슈이에 대한 단서를 위해 이 내기는 반드시 이겨야 해. 칠루이의 말에 따르면 내 전사 등급은 최소 C급이야. 이 괴수 핵의 등급은 내가 전에 흡수했던 것과 같은 검은색이지. 호환율은 얼마나 나올까? 내 잠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고. 화면에 먼저 C급이라고 표시됐어.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지. 그건 소대장급이나 되는 수준이었거든. 하지만 다음 순간 화면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 삐삐. 시스템 오류. 괴수 핵 호환율은 무슨 일이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0%. 이걸 본 장징이 폭소를 터뜨리며 말했지. 쓰레기 자식. 정말 웃기는군. 괴수 핵조차 널 거부하잖아. 나는 그런 말들을 무시했어. 그저 내 팔을 쳐다봤지. 난 중얼거렸어. 이거 안 좋은데? 내 몸이 이 괴수핵을 강제로 집어삼키고 있었어. 지닝이 테스트 장치로 달려갔지. 그녀는 호환율이 0%라는 걸 믿지 않았어. 역대 최악의 기록도 1%는 됐거든. 그러더니 그녀가 흥분해서 말했어. 이건 기록해야 해. 그 영감님이 분명 아주 기뻐할 거야. 장징도 내 쪽의 이상을 눈치채고는 즉시 사악한 미소를 지었어. 그가 말했지. 린 교관님, 예마우가 괴수핵을 훔쳤습니다. 그의 손에 있던 괴수핵이 사라졌습니다. 린 교관은 즉시 나를 보며 말했어. 이엔파오, 손 들어. 그 순간 내 보호대 안에는 괴수핵이 없었어. 린 교관이 충격에 빠져 외쳤지. 뭐라고? 네 괴수핵은 어디 갔나? 예마우가 즉시 설명했지. 이거 난처한데. 나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몰랐어. 즉시 이유를 둘러대야만 했어. 그렇지 않으면 분명 실험체로 끌려갈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 도박을 해야만 해. 그때 붉은 기류가 퍼져나가며 내 왼손도 붉게 변했어. 나는 괴수화를 괴수핵으로 발동된 능력인 것처럼 위장할 수밖에 없었어. 치익 소리와 함께 붉은 발톱 갑옷이 내 왼손을 뒤덮었지. 장징은 어안이 벙벙했어. 저게 뭐지? 린 교관은 경악하며 즉시 무기를 뽑아들고 말했어. 전원 경계 태세, 후퇴해. 찌닝은 이걸 보고 더욱 흥분했지. 이게 괴수화인가? 장징이 말했어. 괴수화다. 저 녀석 감염됐어. 모두 물러서. 린 교관은 여기서 나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지닝은 정말 분위기 띄우는 데 선수였어. 그녀가 말했지. 니엔타오, 내 말 들려? 나는 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뭐라고? 린 교관님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성을 잃지는 않았군. 그러고 나서 나는 손에 갑옷을 거두며 말했다.
이 짐승핵이 제멋대로 내 몸에 파고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됐어요. 진영이 달려와 말했다. 폭주가 아니야. 이건 변신 능력이야. 최초의 발견이라고. 린 교관님도 웃으며 말했다. 짐승화 후에 스스로 회복하다니. 들어본 적이 없어. 이건 분명 희귀한 능력이야. 나는 진영을 돌아보며 물었다.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아요? 진영이 또 장난스럽게 말했다. 내가 만물박사라고 이미 말했잖아. 교관님이 말했다. 그녀의 이름은 진영이다. 기술정보국의 선임연구원이지. 그녀의 아버지인 진한청이 전체 기술연구개발부서를 관리하고 있다. 진영이 불만스럽게 말했다. 린 교관님, 그건 비밀 누설이에요. 제 신비감이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교관님이 말했다. 알겠다. 연극은 여기까지다. 옌하오, 짐승핵을 넘겨라. 나는 난처해졌다. 이미 흡수해버렸는데 어떻게 넘겨주지? 나는 말했다. 린 교관님, 안 넘기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 몸 안에 박혀서 나오질 않아요. 깡징은 이 말을 듣고 더욱 질투하며 생각했다. 짐승핵이 정말 제 몸에 박혔다고. 빨리 녹등 사람들한테 알려야겠어. 이 녀석 아주 훌륭한 실험체야. 방사선실한 나는 기계 위에 누웠다. 나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그들이 분명 나에 대해 전신 검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이 짐승핵이 어떻게 사람 몸에서 자랄 수 있지? 그리고 짐승핵이 그의 몸과 융합된 것 같아. 간단하게 제거할 방법이 없어. 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금발 아저씨가 진영의 아버지였구나. 그는 말했다. 연구할 가치가 있군. 그에겐 분명 더 많은 비밀이 있을 거야. 동시에 린 교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도착해서 물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의 배경은? 진한성이 말했다. 뭐라고? 아직도 적합도 40% 이하는 받지 않는다는 그 경직된 규칙을 따를 셈인가? 새로 온 사람은 송루이의 아버지이자 특수대응팀 참모장인 송년이었다. 그가 말했다. 애태우지 말고 대체 무슨 일인지 말해주게. 진한청이 말했다. 이 테스트 장비는 우리 팀이 녹등과 함께 개발한 것이다. 적합도가 0%가 아니었다는 건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진영이 말했다. 아버지, 빨리 좀 말해줘요. 궁금해 죽겠어요. 쟤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진한청이 말했다. 장비가 한계에 도달했다. 그의 상한선을 측정할 수 없었어. 그의 적합도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설정한 이론상 최대치인 100%를 초과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송년은 즉시 돌아서서 말했다. 용지, 즉시 나를 따라와라. 이 순간 나의 수정핵은 검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 작은 짐승핵을 흡수했기 때문인가? 이전에 지배자급 짐승핵을 흡수했을 때는 그 능력을 약탈하고 내 몸의 수정핵을 활성화시켰다. 이번에는 하급 짐승핵을 흡수해서 능력을 얻지는 못했지만 수정핵이 강화되었다. 수정핵의 순도가 증가했다. 색깔이 짙은 검은색에서 녹슨 붉은색으로 변했다. 총 붉은 안개 저장량이 증가했다. 다시 말해 짐승이 강할수록 그것을 흡수한 나도 더 강해진다는 것이다. 짐승들을 계속해서 약탈하기만 하면 나는 무한히 진화할 수 있다. 이때 특수대응팀 블레이징 블러드 본부에서 송루이가 흥분하며 말했다. 이에나오는 내가 데려온 사람이에요. 그가 우리 분대에 합류하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홍련이 말했다. 너의 신분과 말투를 신경 써라. 그리고 그 C급 신병에게 너무 과한 관심을 보이는 것 아니냐. 송루이가 말했다. 아버지, 제가 그를 제 팀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군인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홍련이 말했다. 군인의 신의는 국가를 향한 것이지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 게다가 그는 이미 양신의 팀에 합류했다. 송루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홍련이 말했다. 같은 블레이징 블러드 분대장으로서 그와 경쟁하겠다는 거냐. 네 자리로 돌아가. 송루이는 일단 동의하고 나중에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블레이징 블러드 캠프 휴게실. 진영이 서류를 들고 말했다. 옌나오, 빅뉴스야. 호수 도시와 레드스톤 시티 사이에서 새로 발견된 짐승 소굴을 블레이징 블러드 신병들이 탐사하게 될 거야. 내가 린 교관님한테 우리 둘이 팀을 짜게 해달라고 신청했어. 이 시점에서 나는 이미 린양신 분대의 C급 특수 대응팀 대원이었다. 린양신이 말했다. 이번 임무의 목표는 위협 수준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경계를 늦추지 마라. 비록 하급 짐승 소굴이지만 붉은 안개 때문에 변할 수도 있다. 이때 진영은 D급이었다. 그녀는 말했다. 데이터 수집은 내 전문이야. 걱정 마. 내가 널 지켜줄게. 수송대는 곧 출발했다. 진영이 말했다. 짐승 소굴의 위협 수준은 낮음, 중간, 높음, 극도로 높음, 4단계로 나뉘어. 종류도 아주 많고 우리가 가는 하급 짐승 소굴은 벌집 유형이야. 특징은 구조는 단순하지만 내부 통로가 복잡하다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수많은 일벌과 소수의 병정벌이 독침벌떼를 형성한다는 거야. 나는 약간 의아해서 말했다. 말벌집 하나를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없나요? 세대의 차량에 나눠 탈 만큼의 인원이 필요한가요? 진영이 말했다. 강철벌은 작은 꿀벌이 아니야. 갑자기 정찰병이 말했다. 전방에 뭔가 있습니다. 내가 보니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다. 이게 정말 벌이야?
왜 이렇게 커? 순찰대원은 모두에게 꽉 잡으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운전 실력을 뽐내려 하고 있었다. 하늘을 가득 메운 독침을 보며 순찰대원은 차를 드리프트했다. 큰일이다. 이건 강철벌의 침공격이야. 우리 장갑차로는 버틸 수 없어. 나는 즉시 능력을 사용하며 말했다. 밖에 있는 벌떼는 나한테 맡겨. 새로 개발한 이 기술을 시험해볼 절호의 기회군. 나는 순식간에 일부 독침을 녹여버렸다. 나는 차에서 바로 뛰어내리며 말했다. 엄폐물을 찾아서 방어해. 금방 돌아올게. 그리고 나는 달려들어 마구 공격하기 시작했다. 순찰대원이 놀라며 말했다. 저건 대체 무슨 능력이야? 지닝이 말했다. 변신 능력이야. 평가 때 괴수 코어를 흡수했거든. 지닝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그가 변신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다. 그가 이 변신 능력으로 물체도 덮어서 무엇이든 무기로 만들 수 있을 줄은 몰랐다. 굉장해. 그의 전투 데이터를 기록했다가 돌아가서 철저히 연구해야겠어. 갑자기 녹색 에너지가 나를 향해 날아왔다. 녹색 원뿔이 방패를 그대로 뚫어버렸다. 나는 깜짝 놀랐다. 저건 뭐지? 이 물건은 강철벌의 침보다 강하고 내 방어를 뚫을 수 있었다.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아내야 했다. 나는 소리쳤다. 다른 적이 있다. 공격의 출처를 알 수 없어. 지닝, 너희들 모두 조심해. 엄폐물을 찾아서 숨어. 저 바위 뒤로 가. 강철벌은 불을 무서워해. 나가지 마. 삑하는 소리와 함께 녹색 빛이 순식간에 특수 대응팀 대원 한 명을 꿰뚫었다. 그리고 폭발음이 울렸다. 나는 즉시 소리쳤다. 지닝, 저 녹색 가시는 뭐야? 지닝은 태블릿을 꺼내 확인하며 말했다. 하운드급 여왕벌이야. 꼬리침이 C급 이하의 갑옷을 부식시킬 수 있어. 하운드급이 실제로 있다니. 정보가 틀렸어. 여긴 전혀 하급 괴수 둥지가 아니야. 나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내가 이 정찰병급 잔챙이 벌들을 처리하는 걸 도와줘. 내가 저 여왕벌을 죽이러 갈게. 지닝이 말했다. 알았어. 지닝의 원속의 기본 능력은 풍력이었다. 그녀가 외쳤다. 폭풍아, 일어나라. 순식간에 이 강철 벌들은 미친 듯이 베었다. 갑자기 나는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 여왕벌이었다. 찾았다. 이 여왕벌은 비정상적으로 컸다. 나는 즉시 방패 2개를 꽈배기처럼 꼬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창을 만들어냈다. 이 정도 길이면 딱 맞겠군. 나는 땅을 힘껏 밟았다. 땅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나는 창을 던졌다. 공기가 순식간에 꿰뚫렸다. 땅은 번개처럼 여왕벌을 향해 날아갔다. 질적이는 소리와 함께 여왕벌의 몸이 꿰뚫리며 핏줄기를 뿜어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여왕벌은 땅에 쓰러지지 않았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지닝의 얼굴에 식은땀 한 줄기가 흘렀다. 어떻게 하운드급이 저렇게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지? 그리고 그녀는 초조하게 나를 향해 달려오며 말했다. 묘마오, 도망치게 두면 안 돼. 곧 도미네이터급으로 진화할 거야. 다음 순간 내가 땅에 쓰러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나는 말했다. 그냥 둬. 에너지가 다 떨어졌어. 붉은 안개 보충이 없으니 내 에너지는 순식간에 고갈되었다. 여왕벌과 싸우기 위해 에너지를 좀 아껴뒀어야 했는데 지닝이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런 꼴로 뭘 하려는 거야? 내가 인공호흡이라도 해주길 바래? 내 얼굴에 식은땀 한 줄기가 흘렀다. 그녀는 너무 사나웠다. 그리고 이 각도는 좀... 나는 즉시 몸을 일으켜 어린애한테는 관심 없다는 걸 보여줬다. 지닝이 씩씩거리며 말했다. 누가 어린애라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내게 초콜릿바를 건네며 말했다. 이거 먹고 좀 쉬어. 나는 약간 민망했다. 사실 배고파서 에너지가 떨어진 게 아니었다. 이때 순찰대원과 다른 사람들도 따라잡았다. 임하오, 너희들 괜찮아? 나는 말했다. 우린 괜찮아. 현장을 정리하고 임시 진지를 구축해. 이 일은 긴급히 보고해야 해. 한들바람이 불어오자 옅은 붉은 안개도 흘러나왔다. 지닝은 탐지기의 데이터를 보며 말했다. 괴수 둥지 안의 붉은 안개 농도는 아직 낮은 범위 내에 있어. 방어복을 입고 들어갈 수 있어. 나는 약간 놀라며 말했다. 지원군을 기다리지 않고? 지닝이 말했다. 여왕벌이 부상당했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놈을 처리할 좋은 기회야. 게다가 이 괴수 둥지의 위협 수준은 이제 중상급으로 올라갔어. 만약 성공하면 우리 수준을 넘는 임무를 완수하는 게 돼. 이때 특수대응팀 본부 참모장실에서 송년이 말했다. 지금 윗선에서는 의견이 아주 분분해. 우리처럼 그가 고급 전투력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를 연구용 실험체로 다루자고 주장하는 미친 과학자들도 한 무리 있어. 이마오는 아주 특별해. 그를 잘 감시해. 바로 그때 린양신의 전화가 울렸다. 긴급 통신이었다. 린양신은 서둘러 받았다. 뭐라고? 그 괴수 둥지의 위협 등급이 하급에서 상급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마오와 지닝이 이미 들어갔다고? 이 말을 듣자 송리에는 말했다. 무모하군. 지닝은 덜렁대는 것 같아도 꼼꼼한 아이다. 함부로 위험을 감수할 리가 없어. 뭔가 수상한 점이 있어. 송리에는 명령했다. 가장 가까운 부대를 지원 투입해라. 송루이가 팀을 이끈다. 주 목표는 지닝과 뉘에나오의 안전 확보다. 9차 목표는
괴수 둥지를 섬멸하는 것이다. 이때 린용지가 들어왔다. 인양씨는 놀라며 말했다. 용지, 병원에 있는 거 아니었어? 홍예인이 말했다. 양신, 네 형에게 계속 송루이를 따르도록 했다. 문제 없습니다. 그렇지? 린용지, 즉시 송루이에게 보고하고 부관으로 임하라. 이건 명령이다. 린용지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제야 린양씨는 깨닫고 말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를 송루이 곁에 배치하셨던 거군요. 송리엔이 부드럽게 말했다. 딸아, 왜 매마오에게 신경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게 전부란다. 이때 진인과 나는 이미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결국 붉은 안개에 저항할 수 있는 방호 전투복을 입은 건 우리뿐이었으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길 바랐다. 진잉은 장치를 보며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곳의 붉은 안개 농도는 바깥보다 훨씬 강했지만 에너지 수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아까 그 여왕벌이 지배자급으로 성장했다면 괴수 둥지의 난이도는 크게 올라갈 것이다. 바로 그때 나는 진잉을 멈춰 세웠다. 하나는 소리와 함께 여왕벌이 정말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 진잉은 충격에 빠졌다. 이건 좋지 않아. 연이된 철갑 독침 여왕벌이야. 저 몸집과 꼬리 구기를 보니 지배자급이야. 정말로 진화에 성공했군. 이 낮은 농도의 붉은 안개로는 분명 저렇게 빠른 진화를 뒷받침할 수 없어. 그리고 다른 정찰병급 독침벌들도 강해졌어. 이곳의 붉은 안개 농도는 이미 경계 수치를 훨씬 넘어섰어. 왜 분석장치가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았지? 진잉은 이해할 수 없었고 이내 바닥에 쓰러졌다. 방호복에 누군가 손을 댔어. 붉은 안개 저항 효과가 약해졌어. 그녀는 말했다. 우리 팀에 내부자가 있어. 하지만 다음 순간 셀 수 없이 많은 독침이 우리를 향해 날아왔다. 나는 진잉을 붙잡고 달렸다. 빨리 달려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여기서 죽을 뻔했다. 하지만 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붉은 안개 에너지가 없을까봐 걱정했을 뿐이다. 이제는 생겼지. 하지만 우선 진잉을 안전하게 해야 했다. 나는 거대한 바위를 걷어차고 말했다. 여기에 숨어. 여긴 은폐도 되고 통풍도 잘 돼. 잠시 동안은 버틸 수 있을 거야. 진잉, 본부에 연락해서 지원군에게 방호복을 준비하라고 해. 내가 가서 놈들의 발을 묶을게. 진잉이 말했다. 내게 맡겨. 데이터와 최신 상황을 그들에게 업데이트할게. 그러더니 그녀는 내게 소리쳤다. 이엔타오,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가서라도 널 가만두지 않겠어.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난 이미 소중한 사람을 지킬 힘을 얻었어. 셀 수 없이 많은 정찰병급 철갑벌을 마주하고도 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샤오수이와 했던 것과 같은 약속을 했다. 덤벼.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나는 공중을 빽빽하게 채운 철갑벌들을 보았다. 그 지배자급 딱정벌레의 에너지 포기술은 남은 붉은 안개 에너지로는 단 한 발밖에 쏠 수 없었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돼. 집중해. 먼저 응축하고 그 다음에 폭발시킨다. 크림슨 로어 버스트. 그러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먼지와 안개가 거쳤을 때 성공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나는 깜짝 놀랐다. 붉은 안개? 하늘을 가득 메운 철갑벌들을 보니 외수가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진 것 같지? 진잉은 행동파였다. 그녀는 직접 장치를 분해했다. 분석기는 확실히 조작되어 있었다. 이제 정상적으로 붉은 안개 농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순간 장치에서 계속 경고음이 울렸다. 위험. 붉은 안개 농도 기준 초과. 이 수치는 왜 이렇게 높은 거지? 경계 수치의 2배를 넘었어. 그때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 그녀를 거의 날려버릴 뻔했다. 그녀는 왜 밖에서 폭발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좋지 않아. 폭발이 붉은 안개를 더욱 짙게 만들었어. 고농도의 붉은 안개를 흡수함으로써 이 벌떼들은 빠르게 진화할 수 있었다. 가장 낮은 정찰병급마저 사냥개급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많은 철갑벌들을 마주하고 나는 계속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 순간 나는 약간 당황했다. 젠장, 왜 철갑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지? 그리고 계속 강해지고 있어. 그때 나는 철갑벌에게 맞아 뒤로 밀려났다. 주위에 붉은 안개가 있어도 내 보충 속도는 여전히 소모량을 따라잡지 못했다. 이대로는 안 돼. 진잉도 극도로 걱정하고 있었다. 예마오가 버틸 수 있을까?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의 목, 이것은 붉은 안개 침식의 증상이었다. 그의 보호복에도 손을 댄 흔적이 있었다. 이때 탐지기는 계속 경고를 울렸다. 수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었다. 그는 곧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었다. 이 모습은 그녀를 충격에 빠뜨렸다. 다음 순간 그녀는 손으로 윈드볼을 만들었다. 그녀는 먼저 이마오 주변의 붉은 안개를 날려버려야 했다. 휙휙 소리와 함께 윈드볼이 내 곁으로 날아왔다. 진잉이 소리쳤다. 지금이야. 그리고 그녀는 기폭 장치를 눌렀다. 나는 완전히 어리둥절했다. 정말이지 그녀의 8대 조상에게 안부를 묻고 싶을 지경이었다. 붉은 안개는 날아가 버렸다. 내 에너지 보충이 끊겼다. 그러는 동안 철갑벌들은 공중에서 우리를 탐욕스럽게 노려보고 있었다. 다음 순간 수많은 독침이 나를 향해 날아왔다.
나는 양팔을 들어 막을 수밖에 없었다. 팔에 박힌 독침을 보며 나는 숨을 헐떡였다. 이 벌침에 묻은 독에는 마비 효과가 있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등 뒤에서 또다시 수많은 파공음이 들려왔다. 좋지 않아. 피할 수 없다. 갑자기 돌이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다. 린 부관이었다. 그는 직접 등을 사용해 나를 대신해 모든 독침을 막아냈다. 나는 다소 믿기지 않았다. 린 부관 린융지 C급 근력기, 기본 능력 신체 강화, 파생 능력 경화, 초감각, 마수코어 근원 도미네이터급 천산각. 그가 말했다. 전투는 아직 안 끝났어. 집중해. 다음 순간 수많은 총알이 철갑펄의 몸을 꿰뚫었다. 총을 쏜 사람은 송루이였다. 송루이는 C급 원속이었다. 기본 능력 전자기력, 파생 능력 낙뢰, 전자기포, 사철, 해킹, 자화, 마수코어 근원 베이모스급 장어. 내가 말했다. 송 대장님,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송루이는 언제나처럼 영웅적이고 멋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명령을 내렸다. 전원 돌격. 이 벌레들을 쓸어버려. 대원들은 즉시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A조, 전방통로 고온 제약. B조, 중거리 화력 지원. 송루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흰부관, 당신과 이마오는 후방으로 물러나서 쉬도록. 이때 여왕벌은 필살기를 쓸 준비를 했다. 침에 힘을 집중했다. 다음 순간 독침이 나를 향해 공격해왔다. 한 병사가 충격에 빠져 외쳤다. 저게 뭐야? 송루이는 저격용 전자기포를 들고 말했다. 뒤돌아보지 마. 계속 뛰어. 저건 설마 도미네이터급. 그 기술을 써야겠군. 다음 순간 전자기 소멸이 발동되었다. 보라색 번개가 뿜어져 나왔다. 이 기술은 범위 내의 모든 물체를 파괴하고 마비시키는 고압 전기장을 생성했다. 철갑 여왕벌의 독침은 그대로 산산조각 났다. 이때 송루이의 공격이 정확히 철갑 여왕벌을 명중했다. 잠깐, 이 몸집은 이건 연구원들이 말했던 도미네이터급 여왕벌이었다. 동시에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위로 도망쳤다. 송루이가 말했다. 내가 마비시켰어. 멀리 도망 못 가. 주변 벌떼를 섬멸해. 구조를 최우선으로. 나는 다소 충격받았다. 송루이가 이렇게 강했나? 인 부관이 말했다. 지난번 레드스톤 시티에서는 송 대장님이 주력 장비를 가져오지도 않았고 전투 보호복도 입지 않아서 전력을 다할 수 없었어. 송루이가 내게 걸어와 물었다. 지닝은 어디 있어? 나는 한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에 있습니다. 이때 지닝의 목소리가 울렸다. 송 대장님, 10분만 늦게 왔으면 제 시체나 수습했을 거예요. 송루이가 말했다. 돌아가면 한턱 쏴. 지난번에 구해준 것도 아직 안 갚았잖아. 부상자 구조 완료. 다음은 마수대를 소탕하고 이 마수굴의 위협을 제거한다. 이 틈을 타. 나는 조용히 붉은 안개 에너지를 보충했다. 아까 그 붉은 안개 포격으로 여왕벌을 죽이지 못했어. 다시 한번 시도해야 해. 바로 그때 몇 차례 더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모두가 한 방향을 쳐다봤다. 방향. 여왕벌이 마수굴 전체의 붉은 안개를 모두 흡수했다. 또 진화하는 건가? 불가능해. 방금 막 도미네이터급이 됐잖아? 지닝은 경악했다. 붉은 안개 수치가 4급을 돌파하려 하고 있었다. 이 붉은 안개는 어디서 온 거지? 이 마수굴이 고레벨이었나? 털갑 여왕벌이 포효했다. 이때 한 병사가 말했다. 송 대장님, 후방에 대규모 하운드급과 벌떼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벌떼를 맡으세요. 여왕벌은 제가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송루이가 말했다. 전원 주목. 벌떼를 공격해. 예마오를 엄호한다. 다음 순간 공격이 곡선을 그리며 철갑 여왕벌에게 향했다. 놈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이때 나는 이미 철갑 여왕벌에게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지만 놈의 외피는 너무 단단했다. 발톱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았다. 나는 다시 한번 핏빛 응축 막대를 거대한 굉음과 함께 던졌다. 나 또한 땅에 심하게 나뒹굴었다. 성공했나? 나 역시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순간 검붉은 물체가 폭발을 뚫고 튀어나왔다. 나는 재빨리 피했다. 에너지 공격만으로는 놈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다. 쓸만한 무기를 찾아야 했다. 문득 나를 공격했던 것, 바로 여왕벌의 침에 시선이 고정되었다. 정말 보물이군. 이거야말로 딱 맞는 무기가 아닌가?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더 많은 벌침이 내게 날아왔다. 나는 피하면서 놈에게 돌진했다. 남은 핏빛 안개 에너지를 전부 무기에 둘렀다. 나는 말했다. 네가 무기를 선물해줬으니 나도 성대한 답례품을 준비해주지. 핏빛 안개배기. 철갑 여왕벌의 몸은 내 일격에 두 동강 났다. 우레와 같은 굉음과 함께 나 또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붉은 괴수코어가 나타났다. 저건 패왕급 괴수코어였다. 아주 좋아. 괴수코어는 내가 갖겠다. 즉시 나는 이놈의 에너지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순식간에 내 몸 안에 크리스탈 코어를 가득 채웠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아, 안 돼. 너는 버틸 수가 없어. 현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전자기포가 계속해서 포격을 가하고 있었다. 지닝은
갑자기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챘다. 왜 갑자기 약해진 것 같지? 홍루이는 즉시 명령했다. 당장 가서 지마오를 지원해. 홍루이는 이내 땅에 쓰러져 있는 나와 내 옆에 있는 검 같은 벌침을 발견했다. 송루이가 애타게 불렀다. 여마오. 찌닝이 내 몸 상태를 확인하고 말했다. 심박수가 빠르고 신경신호가 혼란스러워요. 핏빛 안개에 너무 많이 노출됐어요. 이성을 잃을지도 몰라요. 홍루이도 다소 걱정하며 말했다. 이동식 의료 포드로 신경 전달을 차단해. 그들은 임시 캠프를 차릴 수밖에 없었다. 한 순찰대원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린 부대장님, 그는 어떻게 된 겁니까? 괜찮은 건가요? 린융지는 말했다. 일단은 괜찮아. 지닝, 너는 기술장교 출신이니 의료포드 매개변수 조정과 모니터링은 내게 맡기겠다. 지닝이 말했다. 문제 없어요. 걱정 마세요. 의료포드가 작동하고 캡슐 안에서 마취제 주입이 시작되었다. 지닝은 송루이를 보며 말했다. 이건 일시적으로 억제할 뿐이에요. 빨리 본부로 돌아가 치료를 받아야 해요. 그들은 그 순간 내 몸 안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어둠에 잠식된 내가 나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네 몸을 넘겨. 나는 문득 부모님과 여동생이 생각났다. 미안해. 아빠, 엄마, 샤오수이 모든 게 끝났어. 나는 죽을 것만 같았다. 어둠에 잠식된 나는 너무 강했다. 나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다. 문득 부모님이 보였다. 그분들이 말씀하셨다. 살아라. 아이야,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여동생이 말했다. 오빠, 꼭 무사히 돌아와야 해.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집중해. 넌 할 수 있어. 네가 이렇게 포기하는 걸 허락하지 않겠어. 모두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샤오쉐를 찾아야 해. 내가 지키고 싶은 모든 사람을 지켜야 해. 여기서 쓰러지지 않겠어. 그렇게 나는 강력한 의지로 어둠에 잠식된 나를 역으로 제압했다. 여러 개의 쇠사슬이 그를 묶었다. 나는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나만의 책임이 아니야. 네 책임이기도 해. 나는 거친 숨을 몇 번 몰아쉬었다. 이것이 강해지는 대가였다. 매번 돌파할 때마다 심연의 가장자리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았다. 잠깐, 왜 눈이 안 떠지지? 몸도 움직이지 않아. 그때 우리는 돌아가는 중이었지만 불행히도 몰아치는 황사에 둘러싸였다. 모래 폭풍이 너무 거셌다. 길이 잘 보이지 않았다. 계속 운전하기에는 너무 위험했다. 송 팀장님, 3km 앞에 오래된 도시 폐허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피해야 할까요? 송루이가 물었다. 띠닝, 지금 예마오 상태는 어때? 띠닝이 말했다. 그의 생체 신호는 일단 안정됐지만 의식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지닝도 다소 의아해했다. 송루이는 바로 명령했다. 린 부대장, 폐허로 진입해. 뒤따르는 차량에도 따라오라고 알려. 수송대는 빠르게 폐허에 도착했다. 모두 차에서 내려 휴식을 취했다. 그때 송루이가 경계하며 말했다. 지닝, 여기 뭔가 이상해. 즉시 주변 구조 안정성, 핏빛 안개 농도, 그리고 열원 신호를 스캔해. 여마오를 잘 보호해. 이건 본부의 최우선 임무야. 홍루이의 예감은 맞았다. 몇몇 사람들이 그림자 속에 숨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순간 수많은 독화살이 그를 공격했다. 린 부대장은 재빨리 팔을 경화시키며 말했다. 적의 공격이다. 엄폐물을 찾아서 피해. 지닝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독화살을 보고 당황했다. 헛궁 화살에는 독침 말벌의 독이 발라져 있었다. 형에는 재빨리 모두에게 흩어지라고 말했지만 머리 위에서 거대한 바위가 떨어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홍해는 재빨리 피했다. 우르릉거리는 굉음과 함께 송해는 재빨리 뛰쳐나갔다. 수많은 돌 파편 앞에서 임부관이 진영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파편 조심해.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말했다. 저놈들 놓치지 마라. 가진 거 전부 빼앗아. 그러자 맥주병 몇 개가 그들에게 던져졌다. 그들은 말했다. 먼저 이거 맛 좀 봐라. 땡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초록색 가스 몇 줄기가 피어올랐다. 이게 뭐지? 안 돼. 이건 폐왕급 돌연변이 괴수의 체액이야. 여기서 나오는 가스는 마비 효과가 있어. 그 광경을 본 남자들은 사악하게 웃었다. 애꾸는 남자가 송해에게 달려들며 말했다. 좋은 건 다 내놔. 송해는 그를 걷어차며 말했다. 꺼져. 애꾸는 남자는 뒤로 날아가 땅에 세게 부딪혔다. 다음 순간 거대한 창이 의료포드를 향해 날아왔다. 그 순간 송해도 땅에 쓰러졌다. 젠장, 몸이 마비됐어. 검은 옷의 남자들이 말했다. 걸렸다. 빨리 당겨. 저놈들이 필사적으로 이 쇠상자를 지키고 있어. 안에 분명 보물이 있을 거야. 진영이 놀라 소리쳤다. 그에게 손대지 마. 하지만 다음 순간 화살 하나가 그녀의 다리를 꿰뚫었다. 전리품을 손에 넣자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달아났다. 진영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내 몸에서는 기이한 변이가 일어나고 있었다. 홍해는 진영을 벽 쪽으로 데려갔지만 진영의 머릿속은 나를 구할 생각으로 가득했다. 홍해가 말했다. 일단 참고 있어. 아직 말하지 마. 이번 임무는 얼마나 처참하게 실패했는가. 나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진영도 다쳤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송해는 화살대를 부러뜨렸다. 그녀는 진영의 상처를 붕대로 감으며 말했다.
이건 임시처치야. 움직이지 마. 뜬영은 참지 못하고 말했다. 우리가 오기 전에 도적들이 이미 매복을 해놨어요. 어떻게 우리의 동선을 알았을까요? 그때 임용기가 다가와 말했다. 현장은 완전히 확보되었습니다. 도적들은 우리가 중독된 틈을 타 달아났습니다. 밖에는 강한 모래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이마오를 옮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분명 아래로 갔을 겁니다. 버려진 엘리베이터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예비 탐사에 따르면 그곳이 놈들의 소굴로 가는 통로일 겁니다. 동해가 말했다. 즉시 집합. 다음 목표는 예마오 회수다. A조는 출구를 봉쇄하고 진영을 보호해. 임부관과 B조는 나와 함께 하강한다. 성공만이 유일한 선택지다. 실패는 없다. 그때 한 순찰대원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도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홍해가 말했다. 안 돼. 넌 전투 인력이 아니야. 진영 곁에 남아있어. A조가 너희 둘을 보호할 거다. 그가 말했다. 예나오는 제 좋은 친구입니다. 그는 제 목숨을 구해줬습니다. 지금 그가 위험에 처했습니다. 제가 구해야 합니다. 홍해는 그 모습에 타협했다. 좋아, 내 곁에 붙어있어. 뒤처지지 마라. 그 순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내 의료포드를 보며 말했다. 이 물건 엄청 무겁네. 안에 뭐가 들었지? 다른 사람이 말했다. 알게 뭐야? 장갑차에 숨겨둔 거면 분명 좋은 물건일 거야. 다음 순간 한 건장한 남자가 도끼를 들고 힘으로 부수려 했다. 쨍하는 큰 소리와 함께 도끼는 의료포드에 흠집 하나 내지 못했다. 도적 두목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물건은 금고보다 단단하잖아. 큰 망치를 몇 개나 부숴먹었다고. 그때 노란 머리 남자가 자기가 열 수 있지만 아래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적 두목은 분명 그를 믿지 않으며 말했다. 무슨 헛소리야. 저 아래는 막다른 길뿐이야. 지난번에 들어간 새 놈도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쥐새끼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는 곳이야. 노란 머리 남자가 불만스럽게 말했다. 제가 봤어요. 저 아래에 이걸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도적 두목이 그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네가 뭔데? 노란 머리 남자가 말했다. 제가 열면 절 보내주세요. 못 열면 죽이든 토막 내든 마음대로 하세요. 도적 두목이 말했다. 만약 수작 부리는 거면 널 죽여버리겠다. 폭주한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지금 적의 소굴에 있는 것 같다. 수정액이 업그레이드된 후 내 감각 능력은 크게 향상되었다. 주변 환경과 지하 깊은 곳을 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몸 상태도 감지할 수 있었다. 수정액 등급, 젓갈색, 붉은 안개 보유량 67%, 능력, 진화, 야수의 발톱, 야수의 고리, 능력, 약탈, 붉은 안개탄, 독샘. 독샘은 분명 여왕벌에게서 약탈한 능력일 것이다. 그들은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했다. 도적 두목이 노란 머리 남자에게 수작 부리지 말라고 말했다. 노란 머리 남자가 말했다. 열쇠는 이거예요. 쇠상자를 이리 가져오세요. 도적 두목이 말했다. 쓸모 있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등 뒤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해머리 남자가 소리쳤다. 두목님. 상자가 저절로 열렸습니다. 나는 즉시 독샘을 활성화했다. 쓰러진 놈들을 보며 몇몇은 즉시 입에 거품을 물었다. 이 스킬 꽤나 마음에 드는군. 상당히 쓸만했어. 안에 사람이 있었잖아. 우리 소굴에 잠입하려고 일부러 훔치게 놔둔 건가? 나는 말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가 말했다. 내가 D급 전사였다고. 너 따위 죽이는 건 개미 한 마리 밟는 것과 같다고. 그러고는 죽어라 외치며 내게 달려들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D급이라고 해봐야 이 정도 실력인가. 나는 즉시 독샘을 발동시켰다.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한적 두목은 800m나 날아가 벽에 세게 부딪혔다. 그리고는 노란 머리 녀석을 돌아봤다. 나는 말했다. 왜? 너도 한번 해볼 텐가? 노란 머리 녀석은 겁에 질려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에 이렇게나 많은 변이 괴수의 해골이 있을 줄이야. 뼈에는 전부 상처가 나 있었다. 아무래도 이 괴수들은 자연사한 게 아닌 것 같았다. 마치 투기장처럼 누군가 일부러 이곳에 가둬두고 서로 죽이게 만든 것이다. 그때 위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송루이의 전작이 음파였다. 집층을 뚫고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손에 든 괴수의 뼈를 으스러뜨렸다. 여전히 성질머리는 불같군. 그 시각 특수 대응팀은 도적들과 교전 중이었다. 도적들은 놀랐다. 저 사람은 칼이 전혀 먹히지 않잖아. 다음 순간 린부관이 한 명을 걷어찼다. 그리고 말했다. 송 팀장님, 이 구역은 제압 완료했습니다. 아직 룸파워의 흔적은 없습니다. 홍루이가 말했다. 계속 수색해. 사방에 변이 괴수의 발톱 자국이 있어. 이곳은 분명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을 거야. 그때 순찰대원이 말했다. 송 팀장님, 지닝이 준 탐지기로 여마오가 바로 우리 아래에 있는 걸 감지했습니다. 송루이가 물었다. 무슨 일이야? 순찰대원이 말했다. 신호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송루이는 깜짝 놀랐다. 이런, 안 돼. 의료포드가 파괴됐을지도 몰라. 이마오가 위험해.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그들 앞에 나타났고 내 손에는 노란 머리 녀석이 들려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나를 보고 송루이가 물었다. 이영카오,
괜찮아? 아래는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말했다. 괜찮다고. 아래는 버려진 투기장인 것 같다고. 인 부관이 송누이에게 조사해야 할지 물었다. 송누이는 생각이 있었는지 말했다. 퇴각이 우선이야. 조사는 나중에 다시 편성해서 오지. 그때 순찰대원들이 입을 열었다. 여마오, 이 꼬마는 누구야? 다음 순간 노란머리 녀석이 내 팔에서 벗어났다. 그는 단검을 꺼내들고 죽어라 외치며 내게 달려들었다. 쨍소리와 함께 그는 마치 강철 덩어리를 찌른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것이 나의 부분 수와 빈을 갑옷이다. 그의 단검이 닿는 순간 단검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며 남은 단검까지 으스러뜨리고 말했다. 죽고 싶나? 그는 내 말이 들리지 않는 듯 욕을 퍼부었다. 너희 군인놈들은 전부 개자식들이야. 그는 제 손으로 목을 조르며 말했다. 차라리 날 죽여. 이건 붉은 안개 감염 증상이었다. 나는 즉시 그를 기절시켰다. 하지만 순찰대원이 다른 것을 발견했다. 노란 머리 녀석의 소지품이었다. 거기엔 치시 순찰대 제7팀 아서라고 쓰여 있었다. 홍루이가 말했다. 이건 우리 전우의 신분증이야. 사진 속 인물은 이 아이보다 나이가 많아. 눈매가 닮았어. 형제일지도 몰라. 홍루이는 즉시 명령했다. 이 아이의 상태가 아주 안 좋아. 우선 데리고 돌아가서 치료하고 조사해. 나는 노란 머리 녀석의 등에 손을 얹고 그의 몸에서 붉은 안개 에너지를 흡수했다. 어쩌면 아직 살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서둘러 호수도시 특수대응팀 블레이징 블러드 주둔지로 돌아왔다. 한 병사가 우리를 보고 말했다. 그들이 돌아왔어. 빨리 장 팀장님께 보고해. 송루이가 말했다. 린부관, 지닝을 데리고 즉시 의무실로 가. 그때 누군가 그들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최신 방역 규정에 따라 고위험 붉은 안개 지역에서 복귀한 모든 인원은 즉시 격리해야 합니다. 나는 뭔가 잘못됐음을 느꼈다.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건 상부의 명령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옷을 벗고 전면 소독 및 검사를 받으십시오. 홍루이는 이 말을 듣고 격분했다. 누구도 감히 그녀에게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건 적이 없었다. 그녀가 말했다. 누가 내린 명령이지? 나는 이들의 지휘관 송루이다. 당장 내 상관을 불러와. 경비병은 이 말을 듣고 다소 난처해했다. 바로 그때 오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일부러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거지. 송 대장님이셨군요. 장증은 송루이가 어째서 예마와 함께 돌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송루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지며 말했다. 이 보급병들에게 이런 짓을 하라고 시킨 건 너냐? 장증이 말했다. 저는 신병 격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송 대장님과 진 연구원님은 특수대응팀의 베테랑이시니 검사가 필요 없겠죠. 하지만 이마오, 이건 주둔지를 위한 일이니 협조해 주시죠. 홍루이는 그가 자기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을 보고 즉시 격분하며 말했다. 네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기는 네가 결정할 곳이 아니야. 장증은 순간 식은땀을 흘렸다. 송루이가 그를 무시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하지만 장증이 갑자기 기다리라고 말했다. 이 더러운 것을 캠프 안으로 들이려는 겁니까? 이 말을 들은 순찰대원은 불쾌하며 말했다. 더러운 것이 아니야. 내 전우의 동생이라고. 장증이 말했다. 아, 순찰대 소속이군. 쓰레기는 쓰레기장에 버려야지. 그러고는 경비병 2명에게 순찰대원을 향해 총을 겨누게 했다. 송루이는 장증이 이렇게 고집을 부릴 줄은 몰랐다. 나는 이 녀석이 나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독샘 활성화. 나는 그의 어깨를 치며 말했다. 장증, 비켜. 그가 말했다. 나한테 반항하려는 거냐?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이건 독이야. 내가 말했다. 네가 날 안이 꼽게 보는 건 알지만 수법이 너무 유치하군. 좋을 때 물러나. 그는 즉시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다. 나는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이쿠, 이게 누구야? 몇 마디에 지치다니. 장증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를 토할 뻔했다. 나는 총을 든 2 경비병에게 소리쳤다. 너희 새 팀장님이 좀 피곤하신 것 같군. 데리고 가서 쉬게 해드려라. 경비병들이 달려와 말했다. 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장증이 말했다. 이파오, 이번엔 네가 이겼다. 두고 보자.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송루이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말했다. 걱정 마. 그냥 이틀 정도 침대에 누워있게 될 거야. 의료실험실 안. 진잉이 이번 임무에 대해 보고했다. 제 전투복에 완효성 부식제가 묻어 있었습니다. 고농도 붉은 안개에 노출되자 보호 기능이 상실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돌아오길 원치 않는 내부자가 있습니다. 홍리안이 말했다. 린타오, 너도 표적 중 하나다. 이 말을 듣자 나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말했다. 참모장님, 제 생각엔 그들의 근본적인 목표는 저인 것 같습니다. 진잉은 저 때문에 연루된 겁니다. 송리안이 말했다. 그런가? 조사가 명확해질 때까지 너희 둘은 현장 임무에서 제외된다. 진한청이 말했다. 아무래도 일부 인원을 정리해야겠군요. 믿을 만한 사람들을 붙여서
내 딸과 위에마오를 보호하게. 또다시 실수는 용납할 수 없네. 이 말을 들은 송리안의 표정이 다소 차가워지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루이, 이 기간 동안 너의 주된 임무는 그들의 절대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송루이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나는 긴 벤치에 누워 이번 임무를 되짚어보고 있었다. 현장 임무는 정지되었다. 군 내부의 배신자, 도시 방위대의 장징, 순찰대의 아석.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순찰대원이 소리치며 내게 달려왔다. 야마오. 나는 고개를 돌려 물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그 젊은이를 살펴보다가 사진을 하나 발견했어. 사진 속 소녀가 네 여동생과 많이 닮았더라. 나는 흥분해서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말이야? 순찰대원이 소리쳤다. 부서지겠어. 내 손이 부서진다고. 우리는 병실로 갔다. 순찰대원이 물었다. 의사 선생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사가 말했다. 현재는 안정적이지만 계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처음 왔을 때는 감염이 이미 매우 심각했습니다. 어떻게 최근 며칠 사이에 갑자기 완화된 걸까요? 나는 노란 머리 녀석에게 손을 뻗었다. 내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의사 선생님. 지금부터는 블레이징 블러드 내부 조사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의사는 깜짝 놀랐. 그가 도적이란 건 알지만 감염 증상이 완화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부디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가 오해했다는 것을 알았다. 어쨌든 그의 몸에 있던 붉은 안개 감염은 모두 내가 제거한 것이었으니까. 나는 여동생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때 노란 머리 녀석이 깨어나 말했다. 뭐 하는 거야? 그건 우리 형 거라고. 나는 사진을 가리키며 그에게 물었다. 이 소녀를 어디서 봤지? 그가 말했다. 반년 전 피난민 정착촌에 갔을 때. 내가 물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데? 하지만 노란 머리 녀석은 모른다고 2번이나 말했다. 그러고는 몸부림치며 말했다. 모두 사라졌어. 우리 형도 분명히 기다리라고 했는데, 금방 돌아온다고 했는데 나는 여동생과의 약속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오빠가 꼭 데리러 올게. 알았지? 꼭 데리러 올 거야. 그 순간 순찰대원이 말했다. 그야말로는 당시에 피난민 이송 임무를 맡았는데 이송 중에 다른 임무를 부여받고는 실종됐대. 나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말했다. 실종됐다면 왜 임무 중에 다른 임무가 부여된 거지? 순찰대원이 말했다. 나도 구체적인 정보는 잘 몰라. 당시의 임무 파일을 조사해봐야 할 것 같다. 나는 노란 머리 녀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몸에 있던 붉은 안개가 빠르게 내게로 옮겨왔다. 순찰대원은 깜짝 놀라 말했다. 너 뭐 하는 거야? 나는 쉬타는 손짓을 하며 말했다. 이 일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 순찰대원이 말했다. 그래서 그랬구나. 어쩐지 그의 감염이 갑자기 호전되더라니. 나는 노란 머리 녀석에게 말했다. 네 형을 찾는 걸 도와줄게. 대신 반년 전 이 사진 속 소녀에 대해 아는 걸 전부 말해줘야 해. 노란 머리 녀석이 말했다. 그 여자의 상황에 대해 말해주면 정말로 우리 형을 찾는 걸 도와줄 거냐고. 나는 믿어봐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자 노란 머리 녀석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주둔지 식당에서 순찰대원이 물었다. 정말 돌아갈 거야? 나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차오셰가 실종된 지 반년이 넘었어. 너는 기다릴 수 없어. 순찰대원이 말했다. 송 대장님이 군 내부에 널 해치려는 자가 있다고 했어. 나더러 널 따라다니면서 어떤 정보든 보고하라고 하셨어. 나는 말했다. 내가 여기 온 목적은 샤오셰 때문이야.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송루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널 막으려고 하는데? 순찰대원이 놀라 외쳤다. 지닝, 다리 부상은 다 나았어? 지닝이 말했다. 응. 블레이징 블러드의 최고 수준 의료기술은 정말 대단해. 송루이가 말했다. 여긴 이야기하기 좋은 곳이 아니야. 장소를 옮기자. 여기서 말하긴 불편해. 작은 회의실에서.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다. 지닝이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잠시 카메라 영상이었다. 순찰대원이 불쾌한 듯 말했다. 그럼 계속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지닝이 말했다. 그렇게 나쁘게만 듣지 마. 모두를 보호하는 거라고. 지금 내부에 문제가 있잖아. 갑자기 누가 납치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 홍루이가 말했다. 내가 감시 영상을 가져오라고 시켰어. 그 의사가 나와서 나한테 상황을 설명해줬어. 려마오, 널 막지 않을 거야. 널 돕겠다고 했잖아. 날 믿어주길 바라. 홍루이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지닝이 말했다. 나도 그래. 우리를 좀 더 믿어줘. 조사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나한테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 순찰대원이 말했다. 저도요. 전 언제나 형을 지지할 겁니다. 홍루이가 말했다. 그래서 위어마오, 다음엔 어떻게 할 생각이야? 모두와 제대로 상의해줄 수 있겠어? 결국 나는 내 계획을 설명했다. 레드스톤 시티 교회 폐허. 암구호는 사방에 있다. 들어와. 홍보스를 뵈러 온 급한 일이 있습니다. 홍보스는 널 만날 시간 없어. 요마오에 관한 일입니다. 그가 지금 레이크시티에서 레드스톤 시티로 오고 있습니다. 남자는 비웃으며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홍보스, 위어마오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남자는 또한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위어마오, 넌 끝났어. 며칠 후 레드스톤 시티 검문소. 뭐야? 뭐 하는 거야? 도시 방위대 방어 규정이다. 진입하는 모든 차량은 검문을 받아야 한다.
창문 내려. 홍루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도시 방위대 놈들 뭐 하는 거지? 질서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시를 방어하는 건 처음 보네. 나는 조수석에서 농담했다. 2차 좋은데. 송루이가 말했다. 이건 군사 임무가 아니야. 군용 차량을 쓸 수 없어. 내 개인 차량을 쓰는 게 더 은밀할 거야. 순찰대원이 말했다. 진잉을 혼자 본부에 둬도 괜찮을까요? 송루이가 말했다. 린 부관에게 지켜보라고 했어. 문제 없을 거야. 진잉이 조사할 방법이 있다고 했어. 본부에서만 그 물건을 동원할 수 있어서 그녀를 남겨둔 거야. 게다가 진잉은 군용 통신으로 우리에게 원격 지원을 해줄 수 있어. 하지만 바로 그때 창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창문 열어. 검문 받으라고. 갑자기 큰 외침이 울려 퍼졌다. 1km 밖에서 변이수가 접근 중. 아이언 리지 울프팩이다. 2명의 도시 방위대원은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도망쳤다. 홍루이는 이 광경을 보고 욕을 내뱉었다. 이 자식들. 사람들을 여기 막아놓고는 신경도 안 쓴다고? 나는 말했다. 내가 갈게. 아이언 리지 울프팩은 아직 도시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쫓으며 비명을 지르게 했다. 모두가 필사적으로 도시를 향해 달아났다. 알려줘. 다음 순간 나는 군중과 울프팩 사이에 섰다. 단 한 방에 나는 늑대 한 마리의 머리를 뜯어냈다. 이것들은 모두 정찰병급 아이언 리지 늑대들이었다. 늑대는 무리 동물이다. 동료가 죽는 것을 보자 그들은 즉시 함께 몰려들었다. 이 장면은 너무나 익숙했다. 그때 내 동생과 나도 이런 상황을 겪었었다. 살기등등한 늑대 무리를 보며 나는 전력을 다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거야. 도시방위대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저 녀석은 대체 무슨 괴물이야. 순식간에 변이수 무리를 해결했어. 빨리 장 팀장님께 그자가 레드스톤 시티에 도착했다고 알려. 변이수 무리를 해결한 후 순찰대원이 말했다. 식은 죽 먹기네. 역시 블레이징 블러드 전사다워.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게. 그 순간 나는 거대한 함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홍루이는 도시 방위대원들을 보며 말했다. 거기 도시 방위대원들, 나는 특별대응팀 블레이징 블러드 분대장 송루이다. 즉시 검문을 중단하고 시민들을 도시로 들여보내라고 명령한다. 우리는 곧 도시로 들어갔다. 송루이는 직감적으로 방금 전의 방어 검문이 의심스럽다고 느꼈다. 그녀는 내 생각을 물었다. 나는 말했다. 누군가를 찾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 급한 건 아서의 임무 파일을 즉시 조사하는 거야. 우리는 레드스톤 시티 방위대 본부 정문 밖에 차를 세웠다. 기록 보관실에서 순찰대원은 모든 순찰대 임무 파일이 여기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서의 파일은 왜 찾을 수 없었을까? 홍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컴퓨터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순찰대원도 어리둥절했다. 찔보팀의 아서, 리밍, 왕창 모두 사라졌다. 기본 명단조차 삭제되었다. 홍래 쪽도 마찬가지였다. 로컬 데이터베이스도 파괴되었다. 아서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었다. 그자들이 정말 철저하게 흔적을 지운 것 같았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 송래가 말했다. 잠시만요.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진잉, 찾을 수 있겠어? 그러고는 진잉이 데이터베이스 자료에 접근할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순찰대원이 말했다. 진잉이 원래 이렇게 유능했나? 나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녀는 스스로를 만물박사라고 부르니까. 그 순간 순찰대원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말했다. 맞다. 그가 대장님은 구 정부군 출신의 노병이시다. 순찰대가 막 창설되었을 때 그가 아서를 지도했었다. 그분은 분명 그의 임무에 대해 알고 계실 거다. 우리는 서둘러가 대장님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아는 전투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싸움의 흔적으로 엉망이었다. 나는 파편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80% 확률로 도시 방위대가 한 짓이다. 홍래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어리둥절했다. 도시 방위대가 왜 가준을 공격한 거지? 순찰대원이 말했다. 이전에 유마오가 가 대장님을 위해 나서서 도시 방위대 대장을 때려 눕혔었다. 이제 그들이 복수하러 온 게 틀림없다. 내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무래도 모두 나를 노리고 오는 것 같다. 검문도 내가 도시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군. 우리가 막 정문을 나섰을 때 누군가 말했다. 송 팀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는 도시 방위대 부대장 리번입니다. 팀장님께서 레드스톤 시티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순찰대의 가준 대장님이 도시 밖에서 임무 수행 중 실종되었습니다. 수색 및 구조에 협조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송래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말했다. 왜 당신네 군대 일을 나에게 처리하라고 하는 거죠? 그가 말했다. 최근 도시 주변의 변이수들이 비정상적으로 활발합니다. 저희 정규군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의 어설픈 연기는 너무 형편없었다. 다음 순간 송래가 말했다. 좋아요. 수색 및 구조를 돕는 데 동의하지만 당신도 우리와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리번은 다소 난처해하며 말했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함께 행동하면 방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송래가 말했다. 거절하는 건가요?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거부한다면
상관 명령 불복종으로 당신을 즉결 처분할 수 있습니다. 리버는 겁에 질려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감히 그럴 리가요. 그러자 속내가 말했다. 차에 태워. 우리는 금세도시 외곽에 도착했다. 내가 말했다. 리 부대장, 방금 변이수들이 최근 비정상적으로 활발하다고 했지. 그런데 왜 가 대장님께 임무를 수행하라고 한 거지? 일부러 가 대장님을 사지로 내몬 건가? 리번이 말했다. 그럴 리가요. 가 대장님이 이 근처에서 직접 요청하신 겁니다. 내가 말했다. 뭔가 이상한데. 이 지역에 변이수들이 활발하다고 하는데 붉은 안개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그때 순찰대원은 리번이 이곳을 빨리 떠나야 한다고 중얼거리며 정보를 전달하는 듯한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앞으로 걸어가 물었다. 리 부대장, 뭘 하고 있는 거지? 리번은 말을 더듬었다. 이미 여러분을 사건 현장으로 모셔왔습니다.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일 텐데요. 그래서 제 부대원들에게 저를 데리러 오라고 했습니다. 송 팀장님께 수색 및 구조 문제는 그분께 맡긴다고 전해주십시오. 갑자기 송매가 다가와 발로 그를 막으며 말했다. 갈 수 없어. 아래, 너의 목적이 뭐지? 하늘에 갑자기 번개가 치자 리번은 너무 무서워서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쳤다. 그놈이 온다. 그 뒤 엄청난 굉음이 들리고 하늘에는 번개가 번쩍였다. 역시 주변에 하급 변이수가 한 마리도 없었던 건 저놈 때문이었군. 저건 패왕급 뇌수였다. 우리 앞에서 전기를 내뿜는 괴물을 보며 순찰대원은 말을 더듬었다. 왜 패왕급이 갑자기 여기에 나타난 거지? 나는 즉시 많은 것들을 이해했다. 비정상적으로 활발한 변이수들, 임무 수행 중 실종된 순찰대. 이것들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리번은 그 틈을 타 밖으로 도망쳤다. 흉내는 이런 파렴치한 배신자를 가장 혐오하며 말했다. 잡아. 도망치게 두지 마. 순찰대원이 뒤에서 쫓으며 소리쳤다. 도망치지 마. 리번이 말했다. 싫어. 여기서 이유 없이 죽고 싶지 않아. 그 순간 뇌수는 힘을 모으고 있었다. 프레스 공격을 준비하는 것 같았다. 번개 광선이 쏘아지자 속내가 소리쳤다. 피해! 그리고 내 등 뒤에서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다. 떠나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았다. 홍매는 자신이 무기를 가져오는 동안 먼저 버티고 있으라고 말했다. 나는 문제없다고 말했지만 우리 둘 다 멀리 떨어진 옥상에 서 있는 사람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가 말했다. 이봐오. 이번에도 얼마나 거만한지 보자. 이자는 바로 장청이었다. 그의 뒤에는 짐승의 핵 같은 것이 들어있는 정밀 장비가 있었다. 한 부하가 말했다. 보스, 이런 작은 장치로 정말 패왕급 변이수를 조종할 수 있습니까? 장청이 말했다. 우리 배후에 있는 자들의 기술력은 너희 상상을 초월한다. 그들은 변이수 사육기지를 건설했어. 그 안에서 키우는 것들은 평범한 변이수가 아니야. 예마오를 잡아 그들에게 넘기기만 하면 레드스톤 시티는 내 것이 될 거다. 나는 눈앞의 뇌수를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원소 능력형 변이수는 주로 에너지에 의존해 싸운다. 내가 여왕벌에게서 약탈한 독샘은 패왕급 변이수에게도 통할 거야. 나는 곧바로 돌진했지만 뇌전수는 그저 포효할 뿐이었다. 나는 뒤로 튕겨나갔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더 무서운 건 내 수화가 강제로 해제되었다는 것이다. 그 능력은 송루이의 전자기 소멸탄과 똑같았다. 녀석은 한쪽 발톱에 번개를 집중시켰다. 피하지 못하면 여기서 무조건 죽는다. 꽁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거대한 구덩이가 파였다. 다행히 나는 피했다. 나는 방심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역시 보통 패왕급 변이수와는 차이가 있었다. 번개에 둘러싸여 있어 가까이 다가갈 기회조차 없었다. 저 번개 갑옷을 없애면 통할까? 그때 송루이가 돌아왔다. 내가 말했다. 송 팀장님, 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내 수행 능력은 뇌전수에게서 온 거야. 뇌전수의 번개는 주변 입자를 소멸시켜 다른 능력을 무효화시켜. 내가 전력으로 소멸탄을 발사하면 뇌전수의 번개 갑옷을 상쇄시킬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아주 짧아. 금방 회복할 거야. 내가 말했다. 순간이면 충분해. 지금부터 나머지는 내게 맡겨. 홍루이는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단자기 소멸탄. 공격을 맞은 순간 뇌전수의 번개 갑옷이 무력화되었다. 나는 그 틈을 타 수와 발톱을 사용했다. 녹쥐, 여왕벌의 맹독은 어떠냐? 뇌전수의 몸이 녹색으로 빛났다. 아주 좋아. 효과가 있다. 독소가 녀석의 움직임을 둔화시켰다. 그 순간 나는 뇌전수의 공격을 쉽게 피할 수 있었다. 공격력은 이전의 패왕급보다 강했지만 번개 능력을 잃자 공격력이 약화되었다. 홍루이의 소멸탄이 없었다면 나는 접근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나는 더 강해져야만 한다. 뇌전수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것을 본 부하가 물었다. 보스, 어떻게 할까요? 저 변이수가 지고 있습니다. 홍루이는 생각했다. 이마오가 그동안 꽤 성장했군. 나도 더 강해져야 해. 하지만 그녀는 등 뒤에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장청이 씩 웃으며 말했다. 내가 놈들을 상대하기 위해 패왕급 변이수를 한 마리만 데려왔다고 누가 그랬지?
이것을 본 송루이 역시 충격을 받았다. 한 마리가 더 있다니.